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만 달러 돌파를 기다리던 비트코인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흐름 또 변수가 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공격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또 그래도 금방 또 다시 반등을 다 했는데 실제로 금은 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비트코인이 금하고 약간 이제 차별을 좀 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한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거는 아무래도 24시간 계속 장이 열려 있으니까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 크게 하락하고서는 마감을 하고 나서 주말 동안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그래서 비트코인 및 나머지 암호화폐 가격들 모두 크게 하락한 걸 보면 처음에는 이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이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서 큰 사태로 번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조금 번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걸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열리고 선물과 현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비트코인도 방향성을 정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계속 또 현물 ETF에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서 보건대 네. 이 사태는 그렇게 크게 확전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안전 불감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학습 효과일 수도 있고 일단 가상자산 시장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왜 주식 시장에서도 피어 앤 그리드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 보고 크립토 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좀 공포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렇다 그래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지도 않고 트레이딩 자체가 많이 없는 좀 잠잠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여전히 탐욕 쪽에 가까운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 매수 주체가 예전같이 리테일 주도 시장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기관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쉽게 탐욕이 비트코인을 파는 그런 캐피출레이션, 항복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공포 탐욕 지수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고 네.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든 심하게 내려가든 변동성이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 포모와 아니면 항복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널뛰기를 하면은 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양극단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감정 상태를 시각화한 도구인데요. 결국 이제 0에서 24 극심한 두려움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거고요. 75에서 100 이제 극심한 탐욕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FOMO, Fear of Missing Out에 휩싸이는 그런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지표는 어떻게 저 위에 써 있는 거 변동성, 시장 모멘텀, 거래량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쓰는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금리 여러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변동성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상자산 그리드 저 지수, 가상자산 공포 지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고 누가 산출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코인데스크나 아니면은 코인 마켓캡 같은 이 데이터 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게재를 해줍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코인 마켓캡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거래량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이제 순위별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그냥 차트에서 우리가 보는 매수 매도세 그거 말고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도 같이 써서 만드는 그런 지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 동결이 거의 우세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여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해석이 되고 이러면 가상자산의 매수세도 유입될 거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6월 달 금리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9월 달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6월 FOMC에서 보여질 거냐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던 미국의 5월 달 PPI와 CPI가 모두 예상치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모습 보이니까 게다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런 모습도 보여서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1회 정도는 인하 1회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호응을 하는 건지
10년물, 20년물, 30년물 미국채 금리도 조금씩 지난주에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달 금리나 전망은 좀 거세지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9월달 금리나 가능성이 커진다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가격에는 당연히 호재이고요. 유동성 장세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쪽이 하나의 팩터면 다음에 있는 게 관세, BBB 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치면 BBB 안에서 이제 예산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미국 달러의 위상이 나빠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래서 BBB가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금리 쪽은 FOMC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BBB는 호재 약재 중에 어느 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BBB가 통과된다면 비트코인에는 호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BBB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BBB. 되게 특이한 이름이지만 빅 뷰티풀 빌. 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 법안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감세안 그거 플러스 부채 한도를 늘리는 그런 법안이고요. 네.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일단은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 한도가 5조 달러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풀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이고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현재 37조 달러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 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채무를 져서 이 빚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방 정부 부채 한도라는 게 계속 걸리니까 협상이 네. 결렬되고 연방 정부 셧다운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그냥 확 늘리자. 돈을 많이 풀자. 지금은 아니, 어쩔 수 없다. 폐지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네. 본인의 이제 트루스 소셜에는 네.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동기거든요. 네.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축통화 시스템이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유지되는 구조다 보니까 어떤 엑시트 탈출구로서 이 기술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의 비트코인으로의 탈출의 가속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쪽 다 모든 지금 팩터들이 다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든 걸 가졌다면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없으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저는 어떤 누구냐? 인물인지도 궁금한데요. 마이클 세일러도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 비트코인계의 거물입니다. 아, 비트코인 58만 2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트지라고 하는 회사의 수장이죠. 비트코인을 아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 그 덕에 이 스트래트지라고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트지였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스트래트지로 작년에 바꿨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또 그쵸. 유명한데 굉장히. 네. 예. 이 회사가 그래서 주가가 20년 동안의 그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횡보를 뚫고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기업이 매수하는 전략을 창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비트코인의 굉장한 옹호론자인데 본인의 X에다가 그런 말을 써놔서 굉장히 이 댓글들에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갑자기 비트코인 비난하는 거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반어법을 쓴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그겁니다. 그래, 그래 반어법 맞네요. 네, 맞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는 네. 금융 주권, 그다음에 금융을 억압하지 않는 그런 금융 시장 친화적인 정부, 네. 그다음에 개인의 주권, 자유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유가 없이 살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또 뭐 블랙락이라든지 아이시어스 이게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024년 예. 1월이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에 의해서 승인되고 가장 많은 자금을 그동안 끌어왔던 게 바로 이 블랙록의 네. iShares 트러스트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가장 대장주고요. 티커는 IBIT, 네. IBIT인데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약 66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아마 모았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블랙록이 모았다기보다는 블랙록의 고객들이 해당 ETF 증권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원래 ETF는 어떤 섹터든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강하게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라서 네. 하나 또는 두 개의 증권이 상품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져가고는 합니다. 네. 유동성을요. 그래서 아이비트가 지금 그 피델리티와 양강을 이뤄서 굉장히 큰 비트코인 전체 현물 ETF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고요. 블랙록의 이 레리 핑크라는 회장님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레리 핑크가 투자자 서한을 작년 초에 투자들에게 보낸 걸 보면 자기가 평생 동안 이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젊은 세대가 낙담하고 미래를 비관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블랙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들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주고 미국에 400불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아주 적고 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를 결국 퇴직연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비트코인을 담으면 좋다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기존 금융 자산들은 부동산, 주식 등은 기존의 기성세대가 너무 많이 이미 가격을 뛰어나서 젊은 세대는 싼 가격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비트코인 또 다른 암호화폐들도 좋아합니다. 사실 네. 메리핑크 회장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이 넘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서포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ETF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ETF 가진 발행된 게 100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 펀드가 몇 퍼센트 되고 정부가 몇 퍼센트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고는 있는데 그거를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리버라고 하는 비트코인 매수 매도를 도와주는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약 70% 정도 됩니다. 전체 발행량 중에 110만여 개 정도는 유실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이제 기업과 기관이 나눠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개인이 약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았고 네. 그 똑같은 수량을 기업과 기관이 똑같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이 60, 70%를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현재 보유자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관 구별별로 나올 때 거래소가 가진 게 뭐 제일 많은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들 보다 보면 거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부 그다음에 무슨 뭐 펀드, 트러스트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거래소에 있는 모든 자금은 그럼 개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지갑을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순서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보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바이낸스 지갑 주소예요. 네. 그 바이낸스는 물론 기업들도 쓰지만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소예요. 네. 역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기존 전통금융의 이런 기관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가 하나의 그 지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과 기업들은 본인의 지갑 주소를 보통은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바꾸긴 하지만 이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갑 주소가 공개되는데 거기 들어있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15년밖에 안 된 짧은 네. 기술이고 그동안 계속 개인들만 투자를 해봤던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개인 고래들이 아주 많습니다. 앞서 전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블랙록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만약 비트코인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ETF를 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금지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현물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코인베이스 거래소 앱을 쓰는 게 어려운 시니어 계층 분들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라고 조언드리는 게 그냥 일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쉽잖아요. 예. 기존의 전통 MTS 쓰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고 네네. 아니면 그냥 브로커리지 전화해서 예. 비트코인 ETF 좀 사줘라고 하면 되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빨리 현물 ETF가 근데 승인되어서 현물 ETF 말고 비트X 같이 2배짜리 비트코인 ETF는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간접 투자하는 방법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인들은 또 워낙에 이제 곧버스, 또 인버스, 2배, 3배 레버리지 ETF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리고 계시죠. 한 배짜리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한 배짜리도 있습니다. 간접 투자, 비트코인과 함께 나머지 자산들, 비트코인의 주식들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식들을 같이 담아놓은 ETF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현물 ETF는 아직까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그래도 기초 자산이 좀 딱 현물로 있으면 좀 ETF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직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물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존재를 해요. 예.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ETF가 나오니까 현물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볼 필요는 없고 비트코인도 현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장점. 일단은 뭐 금융 주권을 제가 네네.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점,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점, 남들과 P2P로 거래할 수 있는 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물 ETF가 우리나라에 나와도 비트코인 현물 투자에 대한 수요는 또 계속해서 유지되고 오히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